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자산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산,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환급금을 받을 때 13월에 보너스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할 때 수동으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좋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자녀 계좌를 관리할 때 증여세 신고나 연말정산 기준 같은 내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한도 활용 전략과 유기정기금 구조까지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갑 닥터 세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갑 닥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더 금융서비스 한송희 지점장, 그리고 더 금융서비스 OK사업단 최유리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실 연말정산하면 대부분 연말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를 하셔야 연말정산 때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한송희 지점장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산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한송희 지점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명쾌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유리 지점장님도 함께 할 거거든요. 부지점장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자산과 세금 문제를 함께 컨설팅하고 있는 더금융서비스 OK사업단의 최유리 부지점장입니다. 보험과 자산 관리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자님의 사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열어보시죠. 13월에 보너스마다 기대했던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 속상했던 기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동으로 챙겨야 할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만 알고 따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직접 챙겨야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할 때 그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우리가 홈택스에서 많이 클릭을 하곤 합니다. 그 파일을 받아서 PDF로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곤 하는데요. 이걸 정말 믿어도 되는지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길건우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대표님, 그 네. 홈택스 간소화 버튼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100% 믿어도 될까요? 뭐 안 믿을 거예요. 신뢰도가 없어요. 믿어야 될까? 올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는 저는 한 번에 내려받기 하긴 했거든요. 하고 이제 100% 믿고 제출하고 끝 하셨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시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00% 신뢰는 맞는데요. 빠지는 항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진 항목 대표적인 4가지를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변에 보면 요즘에 저희 애들도 사실 안경 쓰는데 안경이랑 콘택트 렌즈가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걸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지 빠지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요, 월세 세액공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은 꼭 연말정산할 때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니까 내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동 교육비가 공제가 되는데 취약한 아동, 그러니까 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안 되는데요. 취약 전 아동까지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1월, 2월 달까지는 내년 공제 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산후조리원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작은 교회에 다니거나 기부금을 할 때도 좀 작은 단체에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하셔서 받은 다음에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안경값도 공제 대상이었다. 이거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한송희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점장님, 안경값도 공제 대상이라고 지금 길건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질까요? 네, 방금 길건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세청이 미처 챙기지 못한 항목들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과 콘택트 렌즈입니다. 저도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안경을 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안경값도 공제가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전 당연히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이제 렌즈는 가족 한 명당 무려 50만 원이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콤텍스에서는 왜 자꾸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경점은 병원과 달리 국세청의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 즉 안경점에서 수기로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영원히 뜨지 않는 유령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경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도 전혀 없이요. 그냥 전화 한 통 하셔서 사장님 저 작년에 안경 맞춘 거 연말정산용 구입 확인서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2월 급여일에 기분 좋은 보너스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비용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라는 점 많은 분들 기억해 보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최유리 부지점장님께 여쭤보도록 합니다. 부지점장님,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이거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청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월세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좌 이체나 자동 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걱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길건우 대표님과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대표님, 월세가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세액공제가 될까?
많이 돼요. 오. 많이 되고요. 뭐 네. 최대 한 17% 정도까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빼먹지 말고 하세요라는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또 이게 있어요. 저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 하고 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양아치 같지만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됩니다. 오. 왜냐면 해도 된다. 그거를 사전 협의한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노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월세를 싸게 하고요. 네. 다음에 소급 신청 또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네, 두 번 다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네. 집주인한테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부지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동의 필요 없고요. 필요 없다. 아니면 또 네. 불안하잖아요. 네. 이사 가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세액공제율 아까 최대 17%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면 5년 이내에만 그냥 빼먹지 말고 무조건 해야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필요 서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원본 있어야 되고요. 본인 이름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현금 거래하지 마세요. 왜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얼마 줬는지 많은지를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사진 찍어 놓지 않잖아요. 자, 집주인님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드리면서 자,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 5년 이내는 무조건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사를 가도 네. 5년 안에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학원비도 공제가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취학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만 해당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지점장님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 학원비 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이시라면 네. 지금 집중해 주세요. 네, 예. 중요하거든요.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손 들고 있겠습니다. 예. 이미 입학하셨죠? 네, 아, 입학하셨어요. 아이고. 늦었네. 예. 네.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일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이제 입학을 하셨잖아요. 네. 딱 전까지, 전까지. 네, 2월까지. 아, 2월까지. 네, 미취학 상태에서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피아노 학원 등 주 1회 월 단위로 교습을 받는 곳이라면 모두 해당이 가능한데요. 저도 애가 셋이에요. 네, 예. 학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태권도 한 명만 보내도 최소 매월 15만 원이고요. 1년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180만 원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무려 한 아이당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항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경값처럼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예, 아이들 입학 준비로 지갑 열 일이 정말 많잖아요. 예, 잊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꼭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도 아기 셋맘 지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귀에 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2월까지가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도 역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내용들도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이나 교복비도 또 누락되는 경우 많다고 들었거든요. 부지점장님 어떨까요? 네,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복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 대상이라는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또 알고 계시더라도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안 하시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복비 같은 경우는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공동 구매나 외부 업체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간소화에 자동으로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교복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납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를 할 때는 교복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계시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영수증, 카드 내역 같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누락되는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마시고, 그리고 제출하기보단 그런 교복비나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셔서 환급금을 늘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복이나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수동으로 다 체크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 챙겨야지 또 많이 또 13월에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실 때 길건우 대표님께서 뭐 교회나 기부금 이런 얘기 살짝 해주셨던 네. 거 기억이 나거든요. 기부금 근데 굉장히 뭐 소액이다라고 하실 때 이거를 또 소액도 챙기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헌금 많이 내시잖아요, 종교단체. 맞아요. 이것도 또 챙겨야 되나요, 대표님?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그쵸. 그다음에 예. 이제 연말정산하고 나면 그 기분 좋은 사람과 예. 우울한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아, 어떻게 그분들? 통장에 찍힌 사람은 기분이 좋고요. 네. 안 찍힌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아, 그렇죠.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찍힌 사람. 찍힌 사람. 예. 그거 뭐라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많이 빼먹으시는 게 나 우리 교회 다니는데 좀 대형 교회 말고 좀 작은 네. 교회 다닌다라고 예. 하면 실질적으로 다 안 찍어줘요. 그래요. 그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액으로 기부하시는데 요즘에는 지역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10만 원 하고 또 다시 하고. 근데 이건 전산화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저도 얼마 전에 그 강의하면서 예. 기부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이제 그런 기부 단체들 많잖아요. 예, 예. 거기다 했어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아. 네, 그러면 전산으로 그때 등록이 되고요. 오. 1년 동안 나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것 같아라고 하면 거기다 전화하시고 네. 이거 해주세요라고 오. 하시면 첨부됩니다. 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예. 13월에 보너스를 나 빼고 다 받는 배 아프잖아. 이런 너무 배 아프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부금이나 뭐 헌금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 잘 챙겨야지 또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급금의 차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많이 받는 분들, 또 못 받아서 우울한 분들이 이제 또 나올 텐데 결국 어떤 게 이제 가장 차이가 클까? 무엇이 갈라놓는다고 보시나? 이거를 또 세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먼저 꿀팁 좀 주시죠. 그러면 꿀팁을 제가 예. 두 분한테 먼저 하고요. 예. 두 분이 못한 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송이 지점장님께 꿀팁 하나 주신다면, 네. 예, 남들이 알아서 나오겠지, 예, 라고 하고 쉴 때 내가 직접 챙겨야지라고 하고 전화 한 통 하고 전화 한 통. 예, 서류 예. 한 장 챙기고 하는 그 꼼꼼함이 결국 수십만 원의 보너스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안의 이런 속사정, 즉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가는지 안경을 맞추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서 안내드렸던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13일에 월급날이 2월이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챙겨야 된다. 예,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직접 잘 챙기는 걸로 꿀팁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지점장님께 한번 꿀팁 들어볼게요.
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간소화 자료만 그대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안경 구입비나 뭐 교복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전에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놓쳤던 공제 금액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간단한 확인만으로 이렇게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카드 결제 내역과 그리고 영수증들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이제 꿀팁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도 길건우 대표님 빠진 거 있을까요? 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거요? 연말 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네, 잊어버리잖아요. 바쁘잖아요. 지금 들은 건 이제 알겠어요. 지금 앵커님도 아마 100%일 거예요. 예. 네, 지금 들었으니까 아 그래 나도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해야지. 12월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 그랬는데 뭔가 안경이 있었던 것 같기도 뭐 있었던 하고.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화하면 된다고 했는데 뭘까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금 신고하고 나면은 이게 영수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항목으로 혜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숫자가 다 찍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영원이거나 낮게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어렵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뭐 챗 GPT나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야라고 하면 알려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 작년에 이거 신청 안 했으니까 올해는 꼭 해야지라고 해서 한 11월 달쯤 되면 출력해가지고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네, 그럼 거기에 체크 딱 해놓으면 절대 안 까먹고요. 1월 달에 간소화 서비스 할 때 딱 신청하시고 아 맞다 이거 안 돼 있었지 수동 신청 100%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기억할까요? 네. 냉장고에 붙여놓자. 종이 하나 뽑아서 붙여놓자. 예, 종이 하나 뽑아서 붙여놓자라는 네. 거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가지를 우리가 연말정산 때 또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안경과 월세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분까지 네 가지만 챙겨도 여러분들이 그 13월에 보너스는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들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과 세뱃돈, 가끔은 목돈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잘못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아이 명의 계좌가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헷갈립니다. 괜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아이 계좌 만들어주기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 계좌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증여세 신고부터 또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계좌로 송금을 하면 문제된다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길건우 대표님. 네. 자동 증여로 빠진다 이런 좀 괴담 아닌 괴담도 있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예. 솔직히 얘기하면 전산이 예.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돼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그래도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 네, 그럼 이제 예. 가끔 부모님들 중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 자녀 계좌로 했으니까 어찌됐건 뭐 증여하면 예. 공제되는 거 있다던데 어. 알아서 거기서 까지는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다 썼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네. 자녀한테 넘기고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다 써버렸어요. 그럼 썼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돈이 증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주식시장 좋잖아요. 그렇죠. 네, 뭐 최근 이틀은 조금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어찌됐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갑자기 막 불어나서 막 2천, 3천이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물어봐요. 아. 너 나중에 예전에 이거 뒤져보니까 야 신고한 거 하나도 없던데 근데 그 돈 가지고 네 자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불었더라? 왜 신고 안 했어? 오. 하고 가산세를 때려. 아. 네, 세금 이만큼 내야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 첫 번째 자동으로 하는 거 택도 없고요. 두 번째 불어나면 100% 세금 뜯어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요하시고 3개월 이내에는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자동 증여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3개월 안에 증여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증여 한도가 얼마인가도 지금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지점장님, 세금 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네, 미성년자에게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한 푼도 내지 않고? 네, 한 푼도 내지 않고 예. 줄 수 있는 증여 한도가 있는데요. 네.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2천만 원이 안 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네, 방금 전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예, 이게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로 휙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계좌로 사둔 주식이 크게 올라서 나중에 수익이 뻥 이렇게 났을 때 그러니까 증여받은 원금이라는 확실한 신고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 수익 전체를 부모의 돈으로 보거나 증여로 강조해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방법은 아이가 태어난 지 2천만 원을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 10년 뒤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성이 될 때까지 이미 4천만 원이라는 튼튼한 자산의 뿌리를 합법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챙기시는 이런 신고 한 번이 훗날 우리 아이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부지점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부지점장님. 네.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는데 아기는 로그인이 안 될 것 같고 부모님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에서 많은 네.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바로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신고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 즉 수증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도 아이가 아니라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 아이디가 아니라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거나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투자를 시작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실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문제에 있어서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 계좌에서 그 자산이 커졌을 때 그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여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전할 때는 단순 저축이나 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여 구조를 이해하고 증여 신고와 공제 한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요즘 시장이 참 너무 좋은데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할 때 주식의 그 수익률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있죠. 근데 이제 요걸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네. 앞에서 얘기한 걸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네. 증여 재산 공제가 있었죠. 네.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죠? 10년 단위로 2천만 원. 그러면 예. 전략적으로 하시는 요즘에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11살 때 네. 또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총 4천만 원 증여를 세금 네. 한 푼 없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주식시장 좋아요. 네. 또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에 그 배당주 좋다더라. 네. S&P 500 배당주도 있고 고배당주도 있던데 예. 이거 막 10%씩 주던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단순 계산해 볼게요. 2천만 원 증여했는데 배당금 받는 게 10%라고 치면 200 받은 거예요. 네. 200. 연에 200. 연에 200.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네, 무슨 말이냐? 네.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면 인적공제 받으실 거예요. 네. 네, 한 명당 1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네. 연말정산할 때 이 150만 원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많이 돌려받아요. 네. 네, 그런데 자녀 앞으로 소득이 음. 연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적공제 항목에서 빠집니다. 네, 그럼 2천만 원 증여하고 야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배당 2천만 원에 10% 배당 받으면 200이잖아요. 네. 100만 원 넘었으니까 인적공제 150만 원 빠져버리고요. 자녀가 또 소득이 생겼으니까 기존에 다른 공제받은 것들이 또 있어요.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우리가 앞에서 수동공제 항목들도 얘기했잖아요. 다 빠집니다. 아. 네, 그러면 자녀한테 좋은 거 하려고 배당해줬는데 반대로 세금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수익을요. 100만 원을 안 넘기면 됩니다. 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안 팔면 되죠. 안 판다. 안 팔거나 오. 고배당보다는 예.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고 성장주에. 넘기지 않으시면은 네. 세금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오, 좋습니다. 배당주가 무조건 좋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깨주신 것 같고, 오히려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같은 종목에 가져가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전략도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익 100만 원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익 100만 원. 방어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갈까요, 지점장님? 네, 제가 방금 이제 길고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녀 계좌의 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앞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예. 자녀 인적공제 150만 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전략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익 실현 멈추셔야 됩니다. 바로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건데요. 주식의 수익은 팔아야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잔고가 불어난 거는 아직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계좌는 어차피 10년, 20년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잦은 매매로 수익을 확정짓지 말고 듬직하게 장기 보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야 된다면 손익 통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엔디비아 요즘 핫했잖아요. 그래서 엔디비아로 만약 엔디비아. 200만 원의 네. 수익을 만약에 났다면 올해 그러니까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파란불이 켜진 즉 마이너스가 난 항목들 있죠. 그거를 매도를 팔아서 해서. 네. 매도를 하셔서 수익 전체를 100만 원 밑으로 맞추는 겁니다. 400을 맞추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 전체 수입의 몸집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도 전략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지킬 수 있어요. 오, 네. 좋습니다. 이게 전체 어쨌든 그 수익이 100만 원을 딱 맞추면 되는 거니까 수익 난 종목이랑 또 수익이 아니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잘 섞어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딱 맞춘다면은 자녀에게도 좋은 절세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설명 해주셨고요. 배당 소득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배당 소득이 만약에 나온다면 건강보험료는 또 영향이 없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부지점장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자녀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배당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이 매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당 소득이 누적이 되면 금융소득 규모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계좌를 운용을 할 때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 규모와 금융소득의 그 규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금융소득의 성격이에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득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계좌를 운용할 때는 성장주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배당 비중은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결국 자녀 계좌 투자는 투자뿐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10년 단위로 2천만 원 이렇게 주면은 절세가 되겠지라고 좀 쉽게 생각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니까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아까 길건우 대표님께서 성장주와 배당주를 조금 잘 섞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럼 전략을 좀 어떤 비율로 가져가 볼까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건 이거죠. 세금은 아끼면서 예. 수익률은 높이는 거. 아,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아까 네. 금융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뭐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아, 네. 네.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어가면 안 좋고요. 네. 성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넘어가면 어찌됐건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럼 이걸 조절을 하려면 이자 소득을 주식으로 받는 건 거의 없으니까 배당 소득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안 남겨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이 배당 금액을 거꾸로 역산을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2천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사실은 투자 금액이 다 다를 건데 이거를 계산을 해봐서 100만 원만 넘지 않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안 팔 걸 사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나스닥 100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있는 100가지 종목을 쫙 줄을 세운 건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이 친구들만 골라서 사고요. 보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파냐? 성전됐을 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비율을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 8대2 정도 얘기 드립니다. 성장주 8, 배당주 2 정도 하셔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배당주 2는 뭐 하냐면 매년 배당 금액을 또 받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성장주를 또 사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성장주를 살 때 복리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8대2다 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제 성장주는 8 정도, 배당주 2 비율로 아이 계좌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아이 계좌 투자하는 방법 저희가 좀 내용 정리하면서 세 분께 마지막 꿀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길건우 대표님부터 아니면 이번에도 지점장님부터. 네, 예. 남는 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꿀팁 하나 주세요. 네. 우리 아이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본을 선물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수익 100만 원 방어 전략이나 증여신고 같은 꼼꼼한 관리들로 그 소중한 시간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아이의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부지점장님께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자녀 계좌의 투자는 수익률보다 세금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신고와 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자녀의 자산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예, 대표님 남은 거 있을까요? 남은 것도 있죠. 어떤 거? 10년에 2천만 원. 아.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자. 예.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요. 10년 딱 지났잖아요. 또 하세요. 아, 또 성년 되면 5천만 원으로 또 늘거든요. 또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돈들이 열심히 새끼를 실 겁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예.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항상 그 자녀들 대학교 가면 교육비랑 고민들 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증여해서 열심히 불려두시면 이런 고민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0년에 2천만 원. 이 내용들 한번 기억하면서 아이 계좌 투자하는 방법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연 하나 더 와 있거든요.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역시 만나볼게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2천만 원 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유기 정기금을 활용하면 추가로 300만 원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절세 팁인지 실제로 적용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최근에 또 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기정기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주제로 또 정해봤습니다. 10년에 2천만 원 증여 한도는 저희가 앞서서 잘 들어봤는데 유기정기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게 현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에요. 네. 어? 네, 현금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한 번에 2천만 원 증여하는 거 쉬워요? 네. 아, 쉽다고? 어렵죠. 네. 아,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2천만 원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 한 번에 줘야 되나? 차라리 그 2천만 원이면 내가 지금 관리해서 하는 게 더 예. 낫지 않을까? 어. 또는 야, 집 살 때 아니면 전세금 올라갈 때 그거 조금 어때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100이면 100, 이 고민은 다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어. 쪼개서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쪼개서 주는 게 유기정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제가 음. 앵커님한테 네. 100만 원을 지금 당장 드릴까요? 예. 아니면 10년 뒤에 100만 원 드릴까요? 지금 주세요. 왜요? 지금 쓰고 싶어요. 네, 나중에는 또 100만 원 되면 아닌가? 가치가 떨어지니. 네. 네. 지금 받는 받는 게 게. 낫겠다. 아니죠. 아닌가? 지금 받는 게 유리하죠. 지금 하는 게 낫나? 네. 지금 받을게요. 네.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어. 10년 뒤에는 첫 번째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 유기정기금 아까 분할해서 주는 거였잖아요. 네. 유기정기금을 활용하시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나는 19만 5천 원씩 쪼개서 줄게요 라고 신고를 하십니다. 그게 유기정기금이에요. 오. 근데 이거를 10년을 다 더하잖아요. 2,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넘었으니까 3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기정기금 쪼개서 주면 안 내도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미리 주기로 했는데 쪼개서 주니까 나중에 대비해서 3%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을 더 줬는데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예. 첫 번째는 한 번에 못 주는 게 부담이 돼요. 네, 근데 쪼개서 주니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3% 할인을 받으니까 300만 원을 더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0원입니다. 하실래요, 마실래요? 해야 되겠네요. 네, 집에 가서 빨리 하세요. 집에 가서 당장 한번 저 찾아보는 걸로 네. 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단 잘 얘기는 들었는데 체감할 때 어느 정도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정형님 어떨까요? 앞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좀 다시 어려울 한 수 번 더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보통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아까 얼마였죠? 딱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네, 하지만 유기정기금이라는 전략을 쓰면 숫자가 마법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만 원씩 10년 동안 주면 2,300만 원이죠. 여기서 미리 국세청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시면 미래 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해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 첫 종잣돈 는 시작부터 300만 원이나 더 넉넉하게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겨우 어떤 분들은 겨우 300만 원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아이 계좌에서 10년, 2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쌓인 이 씨앗이 아이의 경제적 자립을 완성하는 단단한 뿌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유기정기금이 저도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지점장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유기정기금을 할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중에 저희가 유기정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네, 유기정기금은 단순한 말로 약속을 하거나 자동이체만 설정해두는 방식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네,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 형태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즉, 문서로 계약을 남겨놓지 않으면 세법에서 유기정기금 구조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계획을 계약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적인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가치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유기정기금도 역시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아니면 뭐 가까운 네. 세무사한테 아, 연락하셔서 네. 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예. 아깝잖아요. 그렇죠. 돈이. 또 비용이 나가니까. 네, 비용이 나가니까 예. 세이브하려면 내가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심플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몰아서 때려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둘이서 계약서를 써요. 예. 근데 이거 진짜 쓰셔야 돼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예. 쓰셔야 돼요. 그거 어렵지 않고요. 예. 그냥 검색만 하셔도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심플하게 아니면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예. 매달 10만 원씩 예. 자녀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아. 하고 10만 원 입금을 딱 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거기에 보면 신고 납부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에 증여세라고 또 나와요. 클릭. 그러면 일반 증여 신고 또 클릭. 그러면 거기에 현금이냐 유기정기금이냐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뭘로 한 거예요? 한 번에 2천만 원 딱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기정기금 해갖고 클릭하시고요. 그 계약서 첨부하시면 끝납니다. 오. 쉽죠? 예, 굉장히 쉽네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가 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홈택스 들어가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월 10만 원, 월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자동이체를 중단을 했어요. 그럼 지점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정기금 신고는 미리 정해진 대로 예. 증여를 하겠다고 국세청이랑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네. 보낼 것을 전제로 미래가치 할인이라는 세금 혜택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중간에 자동이체로 중단을 해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으니까 실제로 보낸 금액만큼만 다시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재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한 금액보다 10년 동안 아이에게 꾸준히 보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간에 금액을 바꾸고 중단을 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약속한 기간을 끝까지 채우는 것이 절세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여는 단순히 부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신뢰와 이런 책임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정한 현실적인 목표가 아이의 계좌를 넘어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요? 꿀팁이 또 나오나요? 10년 하다가 예. 2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부담될 수 있잖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얘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10만 원밖에 못 하겠어요. 돈이 그럼 너무 어떻게 해야 많이 될까요? 들어서. 그러면은 기간을 늘려야 되나요? 이제 그거보다는 약속을 어겼잖아요. 네. 그럴 때는 수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수정 신고. 우리 약속이 바뀌었어요라는 게 수정 신고예요. 아,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서 또 예. 수정 신고를 해서 네. 새로운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이게 아예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수정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라는 점까지 한번 꿀팁 나오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부진점장님께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증여를 저희가 이제 유기정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될까요? 유기정기금을 통해서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 네.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도 많으시거든요. 네. 궁금하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배당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 계좌로 증여를 한 이후에 자산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다시 증여로 보게 되면 자산 이전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정상적으로는 신고되고 자녀 자산으로 이전이 된 이후의 투자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관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유기정기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세 분께 드리는 질문이죠. 또 돌아왔습니다. 예, 꿀팁. 넘기고. 예. 지정장님부터 꿀팁 하나 주시죠. 네, 예. 유기정기금은 목돈 부담 없이 예. 매달 아이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싶은 부모님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특히 저처럼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그 절세 효과는 배가 되겠죠. 여기서 실전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신고를 마치 원금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배당주나 성장주를 사주세요. 그러면 불어난 수익은 평생 비과세라는 강력한 절세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오늘 훗날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험난한 파도에서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경제적 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지점장님의 꿀팁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유기정기금을 활용할 때에는 지급 기간과 금액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두고 지급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 또 붙이실 거 있으실까요? 추가로 추가로 실수할 수 있고 약속 바뀔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수정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제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고 또 금액이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또 수정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여도 신고할 때 중요한 부분 유기정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지갑닥터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세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